자, 이번에는 관찰법의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찰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자료 수집이 있고 관찰에 기반을 둔 자료 수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찰은요. 응답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태도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고요.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나중에 타당도 신뢰도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표준화해서 기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환경 확보가 용이하죠. 실험은 내가 인위적인 상황에서 뭔가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해서 한다면 관찰은 그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고요.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 즉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내가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위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면접을 하고 싶은데 면접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찰을 해서라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쵸? 복잡한 내용을 연구하는데 또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내 행위나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동물이나 이런 그 개체들도 관찰을 해보는데 유용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피조사자가 내가 지금 관찰을 받고 있다. 지금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우리도, 그쵸?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반응성 때문에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된 자료니까 당연히 뭐 표준화하고 이렇게 코딩하고 부호하고 하는 게 어렵죠. 따라서 자료 처리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면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관찰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세요. 복잡한 사회적인 맥락이나 상호작용 연구하는데 적합합니다. 내가 복잡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관찰을 해서 알 수 있거든요.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고요. 질적, 양적 연구에 모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 보겠습니다. 자, 보다 큰 관찰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객관적인 관찰 도구를 사용한다. 가능한 관찰 단위를 명세화해야 한다. 이거는 이런 오류를 감소하는 방법이 맞습니다만 관찰 기간을 한정없이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자가 관찰하는 집단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동화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찰 기간을 길게 잡는다. 이런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관찰법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찰법의 유형. 자, 관찰을 내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상황에서인지에 따라서 인위적 관찰과 자연적 관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 관찰은 내가 너 지금 관찰할 거야 라고 공개를 하고 관찰하는 거고요. 비공개적 관찰은 피관찰자에게 내가 지금 너 볼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끔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그 가정의 모습을 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게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공개적인 관찰이라고 하고 모르는데 카메라를 놓고 이걸 보고 있다? 그거는 이제 비공개적인 관찰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의 시기와 행동 발생 일치 여부예요. 이 말은 뭡니까? 카메라로 녹화한 것을 내가 나중에 보는 거는 간접 관찰이에요. 직접 관찰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건 직접 관찰. 그래서 관찰 시기하고 관찰되는 그 행동의 발생 시기가 이렇게 딱 일치하면 직접 관찰. 내가 뭔가로 찍어서 나중에 이것을 본다. 그것은 간접 관찰 이렇게 됩니다.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은 어떤 표준된 관찰 기록 양식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체계화해서 관찰을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직접 관찰과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관찰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전에 이 사회조사 분석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자극을 보여주면 피관찰자의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동공 크기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펠로미터라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관찰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관찰 기법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문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들이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되고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실 거고, 관찰의 종류 한번 볼게요. 관찰의 종류는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집단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준화되기 어렵고 연구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집단 상황에 자기가 모르게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서 관찰 대상을 놓치고 내가 여기 동화돼 버리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미묘한 어감이나 시간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규모 연구에는 좀 부적합하죠. 자, 비참여 관찰은요. 내가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준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이것은 내가 집단의 부분적으로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중간 단계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관찰자는 관찰자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관찰자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방법들이 준참여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자의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관찰자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완전 관찰자. 이거는요, 정말 그냥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집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집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가장 적어요. 그리고 관찰 자체가 아주 피상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자적 참여자는 신분 공개가 되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적 관찰자는 뭡니까? 참여자적 관찰자. 저 밑에 참여자적 관찰자는 한번 볼게요. 자, 신분을 밝히고 연구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학자나 아니면 노조 측 간부에게 신분 밝히고 파업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를 촬영하게 되는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하면서 그 안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관찰자와 완전한 참여자를 좀 구분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연구자가 신분이나 목적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구성원이 아예 돼버려야 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렇죠? 완전한 구성원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그 과정을 모두 다 참여해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찰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 인위적 관찰로 나뉩니다. 자,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로 나뉜다고 했죠. 따라서 어떤 표준화된 양식에 의거해서 관찰을 하느냐 하는 체계적 관찰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하는 비체계적 관찰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공개적 관찰, 비공개적 관찰로 나뉘고요. 관찰의 주체나 도구가 사람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직접적 관찰이냐 기계를 통한 관찰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내가 관찰하는 그 시점과 행동 발생의 시점이 일치하는가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쉽죠? 자, 그 다음에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관찰 방법을 분류합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리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입니다. 관찰의 세부 유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인가,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상황인가, 이걸 가지고 자연적 관찰, 인위적 관찰 구분할 수 있고요. 피관찰자가 내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 맞고요. 관찰 기록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 맞고요. 그 다음 관찰하는 도구, 기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직접적 관찰이냐 아니면 기계를 이용한 관찰이냐입니다. 요거는 틀린 설명이죠. 그러면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된다고요? 그쵸. 행동 발생하는 그 시점하고 내가 관찰하는 시기가 시점 일치하느냐 아니냐 하는 걸로 된다 했습니다. 자, 관찰 기법 분류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응답자들이 관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은 공개적 관찰이고요. 미리 관찰될 내용이 명확히 결정되어서 표준화된 양식이 있다 그럼 체계적 관찰이고요. 그 다음 PC방을 방문해가 옆에서 그대로 지켜본다 이러면 직접 관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위해서 판매 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건 인위적이죠. 그래서 자연적 관찰 아닙니다. 인위적 관찰입니다. 자, 관찰 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공개적 관찰, 비공개적 관찰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특징을 가진 연구 방법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어감 차이나 시간상의 변화, 이런 심층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관찰입니다. 때로는 객관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관찰을 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큰 대규모 모집단에서는 사실 대규모 모집단에 대해서는 기술하기는 어렵죠.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참여 관찰의 연구 방법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참여 관찰의 단점으로 거리가 먼 거는요. 객관성 읽기 쉽습니다. 그죠? 표준화가 어렵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황에 익숙해지면 내가 관찰해야 될 대상을 놓치고 내가 동화돼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참여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연구자는 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양적 자료 아닙니다. 질적 자료라서 소규모 연구에 적합하지 대규모 모집단에 대해서까지 기술하기가, 즉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참여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여 관찰은 연구 설계 및 착수가 용이하다. 그쵸? 내가 가가지고 참여해서 볼 거니까 설계 과정에서 융통성도 높고요. 그리고
관찰하고 기술하는, 직접 참여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 맞습니다만, 질적 자료이고 소규모 연구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지금 같은 문제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참여 관찰은 질적 연구이고 소규모 연구에 적합한, 그렇죠? 코딩이나 부호화가 쉽지 않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연구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지금 문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경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여 관찰의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낮죠. 일반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완전한 구성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한다. 완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자, 13번. 관찰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완전히 참여한다라는 거는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조직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완전한 참여자일 때에는 연구 대상에 영향을 끼쳐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버리니까.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완전히 관찰만 하는 사람 있죠.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관찰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찰은 사실 그 안에서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관찰자는 연구 대상을 완전히 참여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정도가 좀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가 깊이가 좀 얕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그냥 관찰만 하는 거겠죠. 관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찰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주관성 배제하고 객관성 유지해야 된다. 집단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자, 어때요? 관찰의 유형에는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참여하는 완전 참여자로서의 관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틀린 설명. 그 다음에 참여 관찰에서 윤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완전한 참여자겠죠. 그리고 참여 관찰 중 객관성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완전히 참여를 해버려서 그 구성원이 돼버리면 그 안에서 내가 또 마음을 의지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내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한 관찰 도구는 자, 어려운 자극을 보여주고 눈동자 크기를 봤다. 동공 크기를 보기 위해서 피필로미터를 쓸 수 있습니다. 기계에 의한 관찰. 자, 이번에는 관찰법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관찰은요, 즉각적으로 자료 수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용이해요. 바로 그냥 내가 눈 들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내가 종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내가 어떤 표준화된 양식에 의거해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 또 양적인 연구도 될 수 있고요. 양적, 질적 연구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 확보도 용이하고 또 내가 인위적인 환경에서 관찰도 가능하고 그래요. 현장에서 바로 즉시 포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비언어적인 거, 미묘한 감정 이런 것들, 눈빛의 흔들림 이런 것들도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협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관찰을 통해서 어떠나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있죠. 그 동물이나 유아 이런 애들도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하면 이제 반응성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더 잘 보여야지 아니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절대 관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료 처리하는데 객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찰 조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조사도 할 수 있고요.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는 할 수 없어요. 자연적인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협조적이나 면접을 거부할 때 내가 관찰이라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즉시 포착할 수 있고 관찰 결과는 사실 주관성이 좀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찰 자료 수집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관성이 사실 개입이 돼요. 자, 즉각적으로 자료 수집도 가능하고 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시점에 걸쳐서 내가 쭉 이어서 관찰할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그 자료 수집도 가능한데 주관성은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찰의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피조사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에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료 처리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을 절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는 관찰을 해볼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에는 면접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접을 할 때는 조사자의 자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면접자가 누구냐? 누가 면접을 하느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이나 숙련성에 의해서 이 그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되고, 이전의 응답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또 케어 묻기, 질문도 해야 됩니다. 프로빙. 응답이 불충분하다, 모호하다 이러면 추가 질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응답을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면접자가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접 기간 동안에 면접원이 여러 명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관리하고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전화조사나 우편조사나 그냥 이렇게 온라인 조사나 이런 조사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 때도 너무 이질감이 들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화장이 뭐 너무 되게 두껍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도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명의 면접원이 이렇게 일관되게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항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언어를 직접 기술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되면, 지식 수준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지만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치매 환자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기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면 면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응답을 면대면으로 해서 면접으로 해서 받아들이려면 면접자와 그다음 피면접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조사 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라포라고 합니다. 면접조사에서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조사자와 응답자가 인간적으로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저 응답자들이 이 면접에 좀 더 참여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가 될까요? 자, 이게 면접자를 돕고 싶은 이타주의를 조금 건드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연구가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면 다른 너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면접을 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간다. 답례품을 드린다. 이런 혜택도 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욕구를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다면 그러면 면접을 할 때 훨씬 더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또 면접자가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서로 이해 부족으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편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급적이면 무응답을 좀 줄이고, 그쵸? 바로 면대면으로 무응답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케어 묻기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복잡한 질문 물어보고 내용 타당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도 또 면접을 한다는 것은 주변 상황을 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관찰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또 우편 설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높은 응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신축성 있게 상황 봐가면서 질문의 순서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사자의 전문성에 숙련된 조사자의 전문성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응답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자유응답식 질문으로 응답을 기록할 때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그것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말했던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듯한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휘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것을 뭔가 순화해서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자료 수집 방법은요. 비교적 응답률이 높습니다. 케어 묻기를 통해서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가 그 주변 상황을 또 관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또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면접조사에 해당합니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사가 바로 면접조사죠. 우편조사는 조사자를 만날 일이 없고요. 온라인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조사도 예를 들면 전화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개입될 가능성은 없는데 면접조사는 직접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 자, 이러면 일단 면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조사원 응답자 간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그쵸?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높고, 또 조사원이 응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고, 이런 것은 바로 대인 면접법입니다.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은 면접 유형은 뭡니까? 면접원이 구조화된 면접을 한다. 그러면 자기의 자율성은 가장 적습니다. 왜? 구조화된, 체계화된, 미리 사전에 설계된 설문지에 의거해서 그렇게 면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면접조사에서 일반적인 원칙과 거리가 먼 것 구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질문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답을 잘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답을 유도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시사하면 안 됩니다. 거기 영향을 받아서 편향이나 왜곡이 되겠죠. 질문 빠짐없이 물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자, 면접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응답의 내용은 조사자가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약 정리합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아닌 것은
최종 응답을 기록합니까? 면접 조사하고 난 뒤에 말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한 문장만 최종 응답만 기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쓰게 하지. 뭐하러 개방형 질문으로 쓰게 하지. 뭐하러 가가지고 케어 묻기를 하면서 라포를 형성해가면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면접조사 시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면접자들에게 어, 응답을 면접자들에게 생각이나 지시를 판단 없이 수용해가지고 응답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거는 이제 동조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인지 수준이 낮아서 내가 하는 말에 동조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 효과가 답입니다. 면접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편조사에 비해서는 응답률이 높아요. 응답률이 높습니다. 직접 잡고 물어보니까 눈앞에서 물어보는데 응답률이 높죠. 무응답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원에 의해서 편의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전화조사에 비해서 조사자에 대한 감독, 면접자에 대한 감독이 어렵죠. 전화조사는요, 우리 전화조사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지금 통화하는 조사원 말고도 옆에서 전화조사하는 내용이 또 들리기도 해요. 그만큼 뭐냐, 전화조사를 할 때는 전화조사원을 한 대에다가 모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전화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면접자는 밖에 내보내서 조사를 시키면요, 이 조사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면접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조사가 더 용이하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면접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관찰 병행할 수 있고요. 신축성 있게 자료를 모을 수 있고요. 질문 순서나 정보의 흐름을 또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은 낮아요. 익명성은 낮아요.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대인 면접 조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요. 대인 면접 조사. 자,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수록 구조화된 대인 면접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지식이 부족한데 구조화시켜서 하기가 어렵죠. 대인 면접 조사는 우편 설문 조사에 비해서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대인 면접 조사는 옳은 설명 2번이네요. 대인 면접 조사는 우편 설문 조사에 비해서 환경 차이에 대해서 설문 응답의 무작위적 오류를 증가시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인 면접 조사는 우편 설문 조사에 비해서 응답률이 높습니다. 눈앞에 잡아놓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면 안 보내주는데 대답하죠. 그래서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응답자들은 면접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참여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된다 하는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답례품을 드린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오인과 자기 방어 욕구가 강하게 되면 이제 면접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인터넷 조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틀렸죠? 전화조사는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틀렸죠? 인터넷 조사는 시각 보조자료 활용을 할 수 있죠. 틀렸죠? 면접조사는 라포 형성에 용이합니다. 그쵸?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밀감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응답자의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프로빙, 케어 묻기입니다. 자,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는 응답이 지엽적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한다. 케어 묻기. 그죠? 면접 조사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라포.
면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면접 시 조사자는 질문뿐 아니라 관찰도 할 수 있고요. 같은 조건 하에서 높은 응답률도 얻을 수 있고요. 여러 명의 면접원을 고용할 때는 정보를 그 조사원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구 소득이나 가정폭력이나 성적 경향 같이 이런 민감한 사항은 얼굴 보고 묻기 어렵습니다. 4번이 거리가 먼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면접 설문이 갖는 장점은 자료 입력 불편하고요. 절측치는 그다음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 유리하지 않고요. 1인당 비용이 아주 고비용입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비해서 면접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면접 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요. 무응답 확률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개방형 질문에 유리합니다만 1인당 비용은 매우 고비용입니다. 저렴이가 아닙니다. 자, 공황범위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할 때 우리는 임상 면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편 설문법과 비교해서 대인 면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비언어적인 행위 대인 면접에서 가능하고요. 대리응답은 할 수가 없죠. 내가 눈앞에서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설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먼저 물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 케어 물을 수도 있고 유연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화해서 설문하기 쉬워요. 그래서 응답 환경을 구조화해가지고 딱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비반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참여적 관찰을 한다. 그 다음 심층 면접을 한다. 자기기입식 조사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내용 분석과 같이 어떤 간행물,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보는 것은 비반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번 문제는 의사소통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비체계적이고 비공개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편조사는 내가 뭔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비공개적인 의사소통, 면접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개적인 의사소통이고요.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법 같은 경우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예요? 소그룹, 전문가 그룹을 모아서 그죠? 그것도 공개적이죠. 그리고 체계적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정자, 연구자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솔직한 응답, 이런 다양한 응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역할행동법은 응답자에게 상황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한 경우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이라서 요게 이제 비체계적이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을 쓸 수 있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